네, 안녕하세요. 우선 제 소개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CIM에서 제조 분야 기술과 혼합현실에 대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빈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토데스크 총판 SCK에서 이제 제조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열이라고 합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주제로 말씀드렸던 내용은 오토데스크 인벤터의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저는 이제 집중적으로 두 가지, 제품 디자인에 대한 인공지능 그리고 메타버스 적용에 대해서 내용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행할 건데요. 우선 순서는 첫 번째는 이제 2021년도에 제조 설계 디자인에서의 기술 동향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달에 인벤터 2022 버전이 새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좀 새로워졌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설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방식의 인공지능이 적용되고 있고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승열 차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디자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를 활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먼저 제조 설계 디자인의 기술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기술산업 동향에 대해서 좀 많은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저희도 한번 쭉 찾아봤는데요. 몇 가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5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우선 이제 스마트 제조 기술과 5G 통신 기술의 결합입니다. 스마트 제조는 예전부터 제조 기술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화두인데요. 인공지능과 산물 인터넷의 기술 발전으로 모든 장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들이 이동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5G 네트워크를 통해서 장비가 혹은 신호간의 레이턴시를 최소화하면서 유연하게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예지보전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제 앞서서 나온 스마트 제조에서 자주 활용되는 인공지능과도 일접한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에 타임을 잡고 장비를 멈춘 다음에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했다라면 예지보수는 이제 설비의 운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설비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측을 하고 미리 대응을 해서 실제 발생되는 비용이나 비효율적인 부분을 감소하는 트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XR 환경의 이제 결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정관리자가 운영 정보를 담고 있는 스마트 글라스를 이용해서 이제 활용한다라면 현장에 많은 정보들을 좀 확보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신규 근로자에 대해서 교육 분야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전사적 자원 관리, ERP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ERP를 확장을 했어요. 현장의 정보를 기반으로 실시간 업데이트를 통해서 업무 처리의 효율을 향상할 수도 있다라고 트렌드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자원 공급 계획이나 재고 관리 등에 대한 반복 업무를 RPA 프로세스를 통해서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모든 예측에서 담고 있는 거는 바로 리쇼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이제 팬데믹의 영향으로 이제 전 세계 물류 운송에 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제품 운송에서부터 하역까지 한 달, 두 달의 시간이 걸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오프쇼링 국가에 대한 투자 매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고급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로봇 자동화 등을 통해서 사람의 개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제 이런 시장의 분위기에 이제 발맞춰서 국가의 지원 정책도 생산기지 이동에 점점 증가하는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중에서 저희는 이제 제품 디자인과 관련된 인공지능과 XR 플랫폼인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 제조 분야에서의 오토데스크 핵심 전략은 설계에서부터 제조까지 전체 프로세스에 필요한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기 기술 영업 단계에서부터 최종 서비스 단계까지 모든 부분을 오토데스크 인벤터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제품 설계, 그리고 시뮬레이션, 공차 해석, 고급 해석에 관련된 내용들도 많은 업무들을 오토데스크 솔루션을 이용해서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벤터 2022 버전에 새롭게 출시가 됐는데요. 그럼 이제 새로운 진점이 무엇인지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결합 그리고 메타버스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벤토 2022 버전은 크게 5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부품과 조립품의 모형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팩토리 건설 분야에서의 주로 활용되는 빔 소프트웨어와의 연결성이 강화되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이제 인터페이스와 이제 그 대형 조립품에 대한 성능이 좀 더 향상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도면에 대해서는 뷰나 주석에 대한 명령들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 중에서 사용상의 체감이 큰 한 5가지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하나의 설계 데이터를 여러 곳에 활용하기 위한 표현 부분이 표현에 대한 내용이 변경이 됐습니다. 모형의 부품의 모형 상태에서는 그 부품 설계 단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조 단계에서 최종 가공 형상까지에 대한 버전들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조 단계에서는 단순한 모형 상태를 활용할 수가 있을 거고요. 가공에서는 완성된 제품 디자인이 나오겠죠. 이렇게 단순화된 상태 혹은 이제 그 형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해석, 시뮬레이션 및 CNC 프로그램과의 데이터를 추출해 낼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모형 상태에 대해서도 별도 속성을 부여할 수가 있고요. 조립 환경에서도 조립 단계에 대한 프로세스 구성 그리고 위치 변에 대한 시나리오들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운영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실제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가공 데이터를 이제 개별적으로 만들어주는 과정들, 그 다음에 단순화된 상황에서 이 단순화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석이 변경이 되는지 그 스텝별로 진행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보신 모형 상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마다 속성이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인스턴스 속성, 즉 복제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기능이 필요합니다. 복제 특성은 조립품의 개별 구성 요소들, 하위 요소들에 대해서 그 파트에 대해서만 재지정이 되고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본의 속성이 변경되진 않아요. 이런 복제 특성을 이용해서 이제 조립품의 동일한 부품, 라이브러리라고 볼 수 있죠.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도 각각 개별적인 속성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브러리로 군용이 되는데 이제 구매처 혹은 이제 다른 속성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복제 특성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부여된 속성들에 대해서는 비용과 부품 리스트에서도 반영이 돼서요. 이제 그 양산 단계에서도 전달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생산성 및 성능 향상 부분입니다. 인벤토 2020 버전부터 인터페이스에 대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다크뷰를 통해서 화면의 시각 표현을 어둡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명령창 자체가 또 브라우저, 검색기 쪽으로 점점 통합이 되고 있고요. 이제 보시는 필렛 명령들도 예전에 별도 창이 아니라 브라우저 창을 통해서 명령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렛 같은 경우는, 필렛 명령은, 기존의 하나의 명령에서 이제 통합이 돼 있었는데요. 지금은 면 필렛, 그리고 면 라운드 필렛 등이 분할이 돼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팔레트에 대한 내용들, 키보드 단축키 등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변경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조립품에서는 변경된 이제 생산성 부분들은 우선 성능이 가장 크게 향상이 됐습니다. 특히 전체 조립품에서 대용량 조립품을 이동하거나 편집을 하거나 혹은 스케치가 포함되어 있는 대용량 조립품을 이동할 때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개선이 됐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구속 조건에 대한 명기가 좀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완전 구속된 구속 조건, 불완전한 구속 조건, 이 내용들을 필터링하거나 아이콘을 표시하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죠. 네, 그 다음 이제 상호 운영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조 설비 관점에서 공장을 생각했었을 때는 실제 공장에 있는 설계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공장 설계를 할 때, 대형 이제 반도체 회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신규 공장에 대해서는 이런 이제 건축 설계도 3차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건축 설계와 그 다음에 제조에 들어가는 생산 설비와의 결합이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품 간의 데이터 호환이 유연해졌는데요. 빔 소프트웨어, 건설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가 레빗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를 이제 인벤터에서 전달하기 위해서 좀 더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단순화 기능이 강화되었고요. 또 이제 필요한 부분 요소들에 대해서 레빗 파일로 생성하는 이제 과정들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경이 됐었을 때, 데이터가 넘어간 다음에 설계 변경이 있었을 때 링크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들도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퓨전 360에서의 연계가 또 강화됐습니다. 퓨전 360에 관련된 부분들은 SK 그 이승열 차장님께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퓨전 360은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설계 및 제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인벤토리 설계 작성한 데이터를 퓨전 360으로 전송을 하고요. 바로 CNC 가공 및 3D 프린팅 그리고 제너러티브 디자인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벤토리 설계 변경이 되면은요, 센트 퓨전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퓨전 360에서도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퓨전 360에서 설계 작업, 지오메트리에 대한 변경이나 편집을 할 수도 있죠. 이러한 이제 연계고리가 상당히 유연해졌습니다. 그러면 실제 인벤터와 그 건축 설계가 어떻게 통합이 되는지 동영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동영상은 이제 인벤터 내에서 이제 그 레빗 데이터, 빔 데이터로 전환시켜주는 과정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RVT 파일로 전환이 되는데요. 실제 설계 데이터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복잡한 내용 구성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건축 설계용 제품으로 가기에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최적화시켜주는 과정입니다. 네,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오토데스크 레빗이라고 하는 빔 전용 소프트웨어이고요. 이 소프트웨어에 방금 전에 저희가 작성한 설계 툴을 지금 삽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작성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건축의 위치라든가 내부 구성 요소들에 대한 도면들도 레빗에서 바로 작업을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인벤터에서 만약 설계 변경이 일어났다. 로봇이 하나 더 추가가 됐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가가 됐었을 때 설계 변경이 일어나겠죠.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레빗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바로 설계 변경이 반영이 되고요. 그 내용이 도면에서도 적용이 되면서 이제 공정을 건설할 때 좀 더 유연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 이제 도면에서의 그 변경 사항입니다. 2018 버전부터 이제 부품 또는 조립품의 그 3차원 주석을 기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주석들을 이제 3차원상에서, 3D상에서 보기도 하지만 도면에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에 기재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2022 버전에서는 뷰를 생성할 때 각각 뷰에 대해서 3D 주석을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를 추가하는 옵션이 생성이 됐습니다. 또한 이제 형상 자체가 갖고 있는 시각 스타일도 도면 뷰에 저장이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중심선과 치수가 겹칠 경우에 보시는 영상처럼 그 자동으로 중심선을 정리해주는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영상은 실제 이제 3차원 객체들에 대해서 이제 3D 주석을 달았고요. 이 주석에 대해서 그 도면화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이제 카메라 뷰와 그 다음에 그 3점 주석을 포함할 것이다 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은 뷰를 생성시켰을 때 바로 해당되는 내용들의 주석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인벤터 2022 버전에 대한 기능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저희도 인벤터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심플리라고 하는 서드파티 앱을 개발을 했습니다. 인벤터의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이로직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됐고요. 이 명령들이 옆에 보시는 이제 리본 메뉴로도 별도 구성이 되겠지만 리본 메뉴로도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본 메뉴를 통해서 명령을 수행할 수도 있고요. 단축키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많은 명령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부품 단계, 조립품, 도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57개 명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실제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예를 하나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심플리를 사용했을 때와 일반적으로 인벤터리 기능을 사용했을 때의 이제 시간 비교입니다. 작업은 이제 조립품 내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품이나 조립품들에 대해서 이제 해당된 도면들을 모두 PDF로 변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수동 생성을 했었을 때, 작업 스케줄, 인벤터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작업 스케줄러를 기반으로 지금 진행 과정이고요. 여기에 데이터를 등록하고, 그다음 PDF로 인쇄하는 단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심플리의 이제 PDF 변환 명령을 사용을 한 건데요. 심플리 쪽에서 명령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조립품 내 구성 요소에 대해서 도면 유무를 체크하고요. 즉 도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해당되는 도면이 있었을 때 이 도면을 열어서
PDF로 내부적으로 처리해주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셨을 때 수동 생성했었을 때 전체 시간이 216초가 걸렸다라면 이제 심플리에 있는 명령을 활용하게 되면 52초, 대략 76% 정도의 생산성이 이제 감소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이제 생산성에 관련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간단하게 인벤터 2022 버전에 어떠한 변화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이 추가 확장 앱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맨 처음 말씀드렸던 설계 디자인 단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과 메타버스가 결합이 되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관련된 거는 저희 그 이승열 차장님께서 부탁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SCK 제조 담당하고 있는 이승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이제 뭐 제품 디자인하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데스크에는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고 하는 AI를 활용한 설계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이거를 우리 회사에 활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중에서도 항상 3D 프린터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3D 프린팅 기술이 뭐 최근에 개발된 기술이 아니에요. 이미 뭐 오래전에 개발된 기술인데 이게 왜 이제 와서 뭐 4차 산업혁명의 뭐 중요한 이슈가 되었는지 알아보면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 필라멘트 형태, 뭐 가정에서 쓰는 막 3D 프린터로 막 출력하는 거 이런 거는 사실 이 제조 산업에서 그 시제품 만드는 정도? 이 정도밖에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 산업에서는 이제 적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의 발달로 이 메탈 3D 프린팅이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이걸 이제 정말로 제조 산업에 쓸 수 있겠다 해서 이 3D 프린팅 기술을 이제서야 이제 제대로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시는 사례가 이제 GM에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이용을 해서 부품을 제작한 사례입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뭐 최초로 도입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10년 동안에 뭐 한 25만 개 정도 시제품을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그러니까 3D 프린팅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안전 벨트 브라켓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적층으로 이제 만들어낸 거죠. 지금 이 안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이거든요. 근데 이 부품이 작아 보이지만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부품이 한두 개도 아니에요. 네. 이런 걸 그냥 딱 하나의 부품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이거 뭐,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네. 이런 걸 누가 처음에 이제 생각을 했을까? 네. 그래서 이제 8개의 부품을 조합을 해서 제작하던 어셈블리를 하나의 파트로 이제 만들어냈고, 그리고 40%의 경량화. 그러니까 저희가 막 이 자동차나 이런 항공기 이런 거 보면 막 1% 경량화 시키려고 정말 힘들게 하거든요. 근데 40%의 경량화, 그 다음에 20%의 강성을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부품이 많다 보면 이 각각의 부품들을 뭐 제작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제작하고 나면 이걸 또 뭐 검사를 하고 뭐 제대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또 막 BOM도 다 확인해야 되고 또 이제 조립을 하게 되면 막 또 조립 공차 이런 거 다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막 뭐 QC 팀 그리고 뭐 구매팀 되게 이제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막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걸 뭐 경량화 시키는 거에 끝이 아니라 이런 뭐 생산 관리 쪽에도 이런 것들을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혁신적인 비용 절감을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실제 이제 부품의 사진이거든요. 지금처럼 이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저거 이제 검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 네,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뭐 품질 관련 이슈를 비롯해서 업무 손실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 현장에서는 기존의 방법을 대체하는 기술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고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 3D 프린팅을 하게 되면
뭐 가장 지금 뭐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회사에서 도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좋은 건 알겠어. 예,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거 무조건 막 3D 프린터기가 있어야 되냐? 이거 메탈 3D 프린터로 하면은 된다는데 이게 무조건 필요한가? 이런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좋긴 한데 아직까지도 뭐 가격이 살짝 좀 높긴 해요. 그리고 재료비가 조금 아직까지는 보편화되지 않아서 이게 이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의 목적에 따라서 제조 방식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 3D 프린팅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먼저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스로 할 건지 강성으로 할 거니까 질량으로 할 건지 강성을 높일 건지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제조 방식을 여기에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3D 프린팅으로 할래, 적층으로 할래. 이게 아니라 우리 회사는 뭐 3D 프린팅이 없어. 이러면 뭐 2.5축, 3축, 5축 이렇게 뭐 밀링 가공으로 이 데이터를 만들어 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다이 캐스팅을 적용한다거나 이런 부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소재로 만들 건지 이 세 가지만 선택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컴퓨터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AI 설계 방식을 우리 회사의 보유주긴 가공기계에 맞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하기 위해서 3D 프린터기를 사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뭐 밀링은 다 있죠. 밀링은 다 있겠죠. 그냥 하시면 됩니다.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통적인 제조 프로세스를 보면 보통은 이제 컨셉 설계를 하고 이제 몇 개의 안을 가지고 이걸 딱 고치고 뭐 또 해석해보고 아이고 이거 아니네. 그리고 이걸 또 설계해서 또 가공팀까지 가. 아이고 이건 못 만드는 거야. 막 계속해서 그냥 이게 쳇바퀴 돌듯이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걸 실제로 만들어내기까지는 그 검토할 수 있는 디자인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설계 인원은 뭐 우리 회사 뭐 설계 인원이 뭐 몇천 명이면 되겠지만 사실 되게 이제 설계 인원이 이제 다 이제 모자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우리 회사에 도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초기 설계 단계, 그러니까 뭐 처음에 어떻게 설계가 될지 아니면은 뭐 재질은 뭘로 할지 이게 가공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서 모두 다 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설계자는 그냥 선택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게 그러면은 전부 다 뭐 컴퓨터가 대신 해주는 거냐? 이게 아니에요. 컴퓨터는 그냥 계산만 해주는 거고 이 최종 선택을 하는 건 사실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컴퓨터가 뭐 우리 설계 일을 대체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사실 최종 선택은 사람이 네. 그러니까 그 앞에 이 반복적인 일들을 컴퓨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설계자는 진짜 이 우리 회사에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걸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여러 가지 설계안을 동시에 생성하고 검토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사람이 직접 했다고 하면 하나에 한 번의 일밖에 못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컴퓨터를 시키고 결정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 최적화하는 것들 아마 뭐 3D 설계 프로그램 안에 막 탑재가 되어 있으셨을 거예요. 뭐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형상을 이제 최적화하는 이런 것들을 아마 이제 예전부터 다 아셨을 텐데 이거랑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랑 어떻게 다르냐면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뭔가 이 뭐 탐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그 형상 최적화하는 기능은 그냥 어떤 형상이 있고 이걸 최적화만 시켜줘요. 그러니까 A는 B야. 그러니까 하나의 안만 제한을 합니다. 네, 그냥 무조건 그냥 가볍게 만드는 거니까. 근데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뭔가 물건을 배송을 할 때 비행기로 하면 가장 빠른데 비싸. 아니면 뭐 차로 하면 조금 뭐 코스트를 뭐 빠르지만 그래도 비용은 조금 덜 들고 만약에 배로 가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운송할 수 있지만
제일 느리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자가 선택할 수 있게 이제 딱 여러 가지 제한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설계자가 우리 회사에 지금 이건 너무 급한 거야. 아니면은 뭐 이건 천천히 해도 돼. 그러니까 이 예산이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딱 이 3단계 과정만 거치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거든요. 이제 프리저브하고 obstacl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꼭 있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필요 없는 부분, 이거를 정의를 해주고요. 그냥 이제 계산을 돌려요. 계산 돌리고 확인하면 끝입니다. 진짜 간단해요. 예. 너무 이제 쉽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라이트닝 모터 사이클이라고 해서 미국의 이제 이런 전기 오토바이 만드는 회사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그 스윙 암이라는 부품을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으로 이제 한 실제 사례예요. 이제 이걸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진행하시려면 이렇게 우선 3D 모델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2D로는 안 돼요. 네, 3D 모델이 있어야 되고, 이제 이 모델을 가지고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 필요한 이제 지금 요런 이제 부품을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꼭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남겨놔야 돼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이냐? 주로 이제 결합되는 부분, 뭐 조립되는 부분, 아니면 뭐 샤프트가 껴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꼭 무조건 남아 있어야 되는 곳들이에요. 이제 뭔가 그 결합이 돼서 조립되니까 정밀 가공이 필요한 부분, 이 부분은 이제 남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정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부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해가 되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 바퀴 같은 거, 여기에는 이제 디자인이 생성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뭔가 엔진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이제 영역을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저브, obstacle 이렇게 그냥 2가지를 정의를 해주고, 이제 저희 하중하고 구속 조건을 정의를 하는데, 이거는 뭐 저희 구조 해석할 때 많이들 보셨죠? 고정이 어디인지, 뭐 하중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딱 이제 요것만 이제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조 조건하고 소재를 정의하지요. 그러니까 목적을 우리는 그냥 무조건 가볍게 할 거야.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의 강성은 맞춰줘야 돼. 안전율을 몇으로 할래.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하고, 제조 방식, 뭐 적층으로 할지 아니면 뭐 밀링으로 깎을지 이런 걸 결정을 하고, 소재, 여기에서 뭐 스틸로 할지 뭐 티타늄으로 할지 알루미늄으로 할지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은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네,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중에서 이제 우리 설계자는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컴퓨터가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진짜 희한한 형상이 많이 나와요. 이제 컴퓨터가 만들다 보니까 진짜 희한한 형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최종 선택은 사람이 해줘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결과값이 나오면 이렇게 도표로도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이 결과값이 사실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뭐 최소 뭐 수백 개, 수천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선택을 하시기 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 요게 이제 저희가 만들어낸 실제 데이터거든요. 뭐 저기 에일리언 뭔가 머리처럼 생겼는데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제작된 프레임입니다. 희한하게 생겼죠. 근데 이거를 기존의 방식으로는 못 만들어내죠. 만약에 이거를 뭐 깎아서 만들려고 하면 5축 캠으로 아마 깎아서 해야 될 텐데, 이거 5축으로도 이게 될까 싶은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3D 프린팅으로밖에 못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3D 프린팅이 필수다라고 하는 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3D 프린팅은 무조건 필요하다. 실제로 이게 부착된 이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에 의한 설계가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같은 경우에 한 번에 막 수백 개,
수천 개를 한꺼번에 계산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이 PC가 좋더라도 이걸 처리를 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 뭔가 장비를 산다, 뭐 서버를 산다,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컴퓨팅 파워를 이용을 하고 있고, 오토데스크는 이제 아마존, 이 AW 서버를 이용해서 협업을 해서 이쪽에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뭐 PC를 구매하거나 서버를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마존 서버를 활용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실제로 뭐 있는 사례인가? 네, 있습니다. 예,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어떤 거냐면 클링커라는 회사인데 지금 냉각기 아래쪽에 있는 부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운송할 때 쓰는 부품이다 보니까 가벼워야 돼요. 근데 이걸 튼튼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야, 이거 168kg 막 저런 플레이트가 이제 붙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이용해서 이제 경량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30% 가량 이 유지 보수비를 절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운송, 이 자동차, 이 운송하는데 붙는 이 부품에 이 무게를 줄이니까 그만큼 이제 기름이 덜 드는 거죠, 연료가. 그래서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이용을 해서 이걸 무조건 3D 프린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아래쪽에 있는 이제 우측 하단에 있는 영상을 참고를 해서 이 위에 있는 부품처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이용을 해서 대충 이런 형상으로 만들면 이제 최적화를 시킬 수 있겠구나 하고 이 제품을 딱 확인을 하고 그냥 우리 회사에 맞게 용접하는 형태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168kg짜리를 52kg으로 경량화를 했습니다. 그냥 기존에 하던 그냥 플레이트를 용접해서 붙인 방식이에요. 근데 이걸 뭔가 계산을 해서, 하중 계산을 해서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 좀 설계자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랬고, 이 설계를 하면 좀 뭔가 과도하게 튼튼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왠지 부서질 것 같다. 근데 괜히 이거 부서지면 내 책임일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이제 과도하게 이제 튼튼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윌이라고 하는 전동 휠체어 제작 업체가 있거든요. 여기 사례를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장애인이 뭔가 이제 타는 용도인데 너무 무거워요, 이게.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튼튼하게 만들고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데,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이용해서 정말 무거웠던 이 프레임을 이제 경량화를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경량화를 쫙 했습니다. 예. 신기하죠, 이거? 네. 이렇게 이제 수렴을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하고 이 프레임으로 이제 실제 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전동 휠체어에 이제 구동축에 이제 붙는 디자인이거든요. 요걸 또 한번 좀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사람이 디자인했을 때 안전계수가 5.7, 이게 사람이 타는 거니까 이거 다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엄청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3축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안전계수가 3.0입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제조 시간이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볍고 중량도 되게 가볍고 좋긴 한데 이 제조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2축으로 나온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보니까 이거는 그냥 2축으로 다 끝낼 수 있어. 그러니까 제조 시간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근데 살짝 무거워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볍게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여기까지 계산했어. 컴퓨터가 난 여기까지 계산했으니까 결정은 이제 인간인 너희들이 해. 이런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폭스바겐에서 이제 컨셉카를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으로 뭐 몇 개 이제 부품을 좀 작업을 한 거예요. 이제 휠 같은 경우에도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하고, 이거 뭐 현대자동차에서도 이런 이제 사례를 얼마 전에 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시면 요거 버스 아시죠? 요거 이제 폭스바겐 그 옛날 버스인데 뭐 휠 부분, 예, 휠 제너레이티브 디자인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사이드 미러 지지대 요것도 하고, 그리고 핸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으로 온갖 걸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좌석 아래쪽 여기에도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적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한 18% 정도 경량화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토데스크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뭐 기존에 있던 이제 쉐이프 옵티마이제이션하고 어떻게 다른지 보면, 이 기존의 이 경량화 방식은 하중의 경로를 기반으로 작성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 바깥쪽에 이 하중 경로에 의해서 계산이 되다 보니까 좀 바깥쪽에 남는 형상을 보이는데,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응력의 분포를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한대의 공간에서 얘가 막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낮은 곳은 제거를 하고 높은 응력이 발생하는 곳은 형상을 추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좀 캡처를 한번 떠봤어요. 이 왼쪽이 쉐이프 옵티마이제이션, 오른쪽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이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는 거죠. 예. 네, 계산 방식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시면 이제 SIMP 방식의 뭐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걸 공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공부하다 포기했어요. 너무 좀 사실 이론적인 부분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최종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경계 조건으로 이제 형상을 생성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정확도도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초기에 설계 모델이 필요 없어요.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해나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한 번에 여러 가지 결과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가공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가공 방법을 반영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뭐 좋은 데이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걸 뭐 회사에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공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AI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이제 다시 김성빈 팀장님에게 이제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이 적용됐었을 때 저도 경험을 해보면 5개 이상의 대안을 만들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시간도 네네. 많이 걸리고. 근데 제너티브 디자인을 이용한다면 가공 방법까지 고려해서 네. 상당히 좋은 대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그 대안을 디벨롭하는 건 사람의 영역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할 수 있는 하나의 도움이 되는 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그 방금 보셨던 AI에 이어서 이제 디자인 협업 단계에서의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에 인공지능에 관련된 것도 많은 부분 그 클라우드 기반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 메타버스도 분명히 클라우드 기반으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메타버스가 갑자기 작년 하반기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 실제 적용되고 있는 사례들도 다양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제조 기술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 저희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라는 용어, 메타버스는 이제 실제 확장, 혹은 가상이라는 이제 의미의 메타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이제 세계라는 의미의 그 유니버스가 두 개가 합쳐진 용어이고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와는 달리 이제 물리적 공간 법칙을 좀 받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현실 세계와 흡사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활동할 수 있는 이제 가상의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이제 이런 메타버스가 저희는 이제 알지 못했지만 과거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었죠. 가장 유명한 그 싸이월드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는 이미 많은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최근에는 이제 앞서 보신 이제 엔사의 그 J 플랫폼도 있겠죠. 자, 이런 이제 메타버스에 관련된
액티비티가 많아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신입생 환영회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들이 모일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아예 가상 환경에서 이제 총장님 비롯해서 다양한 액티비티를 수행했던 사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럼 이런 부분들이 제조 쪽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선 일단 메타버스에 대한 환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플랫폼 이외에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구현 가능한 이제 기술들을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VR, 그리고 AR, MR입니다. 우선 이제 VR은 이제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완벽한 디지털 공간을 구현을 해야 되고요. 이 디지털 공간을 VR 장비를 통해서 이제 접근하는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헤드셋, 가장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의 오큘러스나 바이브 같은 장비가 있겠죠. 이 장비를 착용을 하고 가상의 세계에 접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가상의 세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수행을 할 수가 있겠죠. 제조업체에서 적용된다면 가상의 운영이라든가 교육이 가능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실 공간과의 결합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개발된 게 바로 증강현실, AR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 AR에 대한 초기 개념은 이제 휴대폰이나 태블릿, 그러니까 즉 2D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는 장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장비 갖고 있는 카메라를 기반으로 현실 공간을 투영을 하게 되고요. 이 현실 공간에 가상의 객체들, 컨텐츠들을 2D 상태로 중첩해서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VR과 AR도 마찬가지지만 기술적으로 접근에 대한 제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킨 혼합현실이라는 개념을 점점 이제 개념으로서 이제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현실은 실제 현실 공간과 그다음에 디지털 공간을 합쳐서 이에 대한 중간 개념으로서 이제 컨텐츠를 구현하는 이제 방식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현실 공간에 이제 가상의 3D 컨텐츠 혹은 정보들을 표현을 하고요. 이러한 3D 디지털 객체들을 사용자가 직접 핸들링하면서 소통하게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라는 장비가 있죠. 그럼 이제 이런 혼합현실이 제조업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세 가지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세 가지 가는 방법은 전 세 가지로 봤는데요. 첫 번째는 원격 회의, 두 번째는 가이드, 작업 절차에 대한 교육, 세 번째는 가상 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원격 회의입니다. 현재 지금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공간의 이동.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었을 때 이에 대한 전문가가 바로 와서 조치해주는 즉각적 조치가 필요하긴 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혼합현실을 좀 적용시켜 본다라면요. 혼합현실에서 사용자가 이제 혼합현실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제 현재 상황에 있는 내용들을 원격지에 있는 다른 담당자들과 즉각적으로 회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격지에 있는 전문가는 이제 현장에 있는 담당자에게 여러 가지 지침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디바이스를 착용하고 두 손이 자유롭다라면 전선을 체크하고 양쪽으로 밀어넣고 그 안쪽에는 패널을 교체해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현장에 대한 문제 이슈들을 즉각적으로 조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신입 직원에 대한 작업 절차서, 그러니까 이제 작업을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해서 끝에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작업 절차서를 또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많은 분들이 매뉴얼 혹은 영상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혼합현실을 활용한다라면 이런 이제 매뉴얼이나 영상을 실제 공간에서의 가상의 객체로 디지털화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숙련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이제 가상의 콘텐츠, 화면 내에 어떻게 작업을 해라 라는 절차를 만들고요. 그거에 대한 운영 방법들을 공간 내에서 이제 지침을 내리게 될 거고요. 이런 이제 작성된 콘텐츠를 이제 신입 직원이 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나온 절차대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맨 처음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공간에 가상 회의를 또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의 공간 내에 회의실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인원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있는 분과 부산에 있는 분, 해외에 있는 분들이 하나의 공간으로 들어와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를 통해서 이미지나 혹은 뭐 PDF와 같은 자료, 혹은 이제 도큐멘트, 영상, 그다음 설계 데이터들도 반영해서 같이 공유할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더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가상의 공간 내에서 회의를 만들어 놓고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홀로렌즈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사용자 착용하고 지금 환경을 보고 있는 그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화면은 실제 이제 다른 참가자가 웹을 통해서 이 공간 내에 참여한 양방향으로 지금 회의가 참석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안쪽에 있는 데이터들, 상당히 다양한 데이터들을 지금 띄워놓고, 사용자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안쪽에 있는 데이터는 모노백이라고 하는 이제 인벤터로 작성된 자동차 설계 데이터이고요. 이 데이터를 인벤터에서 3D 맥스로 전환한 다음에 홀로렌즈에서 볼 수 있는, 홀로렌즈를 전환시킬 수 있는 데이터로 이제 변환한 다음에 업로드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부 구조들을 하나하나 이동시켜 볼 수도 있고요. 뭐 타이어에 대한 형상에서 이 타이어의 내부에 브레이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면서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담당자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혼합 현실, 그다음 메타버스로 하나 예시로 들었었는데요. 이런 혼합 현실이 지금 중요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없고 공간의 제약이 있는데요. 이런 제약을 좀 더 유연하게, 부드럽게 가상의 공간을 통해서 회의를 진행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 개념으로 지금 점점 제조업에서 기술들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제조업의 트렌드 변화, 그 다음에 오토데스크의 주력 솔루션인 인벤터의 변화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단계, 디자인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설계 결과물을 가지고 메타버스 혹은 혼합현실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오늘 진행했던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뭐든지 채팅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그 중에 한두 가지 정도 한번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답변이 안 된다라면요, 웨비나가 끝나고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 답글 혹은 이제 메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좀 살펴보고 네네. 있는데, 인벤터를 활용을 해서 설계를 하면 작업 효율이 얼마나 좋아질까? 네네. 아까 제너러티브 디자인을 말씀을 하셨을 때, 네. 2D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줬었습니다. 네. 인벤터를 가지고 설계를 한다는 건 결국은 3D를 구성을 한다는 거고요. 실제 양산, 제작 전에 먼저 설계 단계에서부터 조립에 대한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간섭에 대한 부분들, 파트리스트, BOM들을 미리 빼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설계할 때 작업 효율, 기존 2D로 설계를 했다라면 설계할 때 작업 시간으로 비교했을 때 좀 더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설계 단계 이후에 실제 양산이나 제조 단계에서는 훨씬 더 절감시킬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타사 대비 차별화된 기능은 어떤 것이 있나요? 요거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사실 경쟁사에도 다 이런 비슷한 개념으로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 계산 방법이거든요. 이제 좀 과거부터 이제 많이 썼던 방식이 SIMP 방식이라고 해서 이제 경쟁사들은 그 방식을 좀 많이 쓰고, 이 오토데스크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레벨셋이라는 방식을 쓰는데, 이제 각각 좀 장단점이 있거든요. 레벨셋이 계산이 좀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오토데스크는 클라우드로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쟁사에 있는 이제 타사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에서 그냥 기존에 그냥 해석하던 것처럼 그냥 내 PC, 우리 회사의 리소스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데, 오토데스크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 파워를 이용을 해서 이 오래 걸리는 이런 이제 문제점을 해결을 한 거죠. 이제 이게 좀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클라우드라면 데이터 보안에 관련된 이슈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은행 다 쓰시잖아요.
그냥 뭐 저희 뭐 가장 중요한 돈도 다 이제 은행에다 놓고 쓰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제 하드보다 우리 회사의 뭐 개인 하드보다 그래도 이제 믿을 수 있는 아마존 서버라면 괜찮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또 아, 있으신가요? 네. 음, 네네. 지금 주신 질문 중에서 이제 인벤터의 새로운 기능 중에서 새로운 카메라 뷰, 그 다음에 3D 주석 자동 포함 옵션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뷰를 생성을 할 때 이제 카메라 뷰를 적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3D 주석을 자동으로 뷰에 포함할 것인지가 옵션 사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만 체크가 되어 있다라면 그 데이터들은 자동적으로 도면화가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그 메타버스 서비스사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메타버스 서비스사는 이제 그 미국에 있는 S사입니다. 이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메타버스 서비스가 지금 막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메타버스 서비스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좀 유용한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메타버스 세계에서 인벤토리 구현을 한다, 혹은 이제 제품 중에서 이제 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인벤터가 적용되는 분야는 메타버스에서 협업할 수 있는 설계 제품 디자인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설계 제품 디자인 데이터가 바로 메타버스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실제 메타버스 각각의 플랫폼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툴들이 있고요. 최적화된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작성된 데이터들은 이제 오토데스크 PDMC 컬렉션 내에 있는 3D 맥스를 통해서 최적화, 그 다음에 좀 더 시각화 작업을 해서 내보낼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를 이제 플랫폼 내로 탑재가 가능합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뭐 AR, VR로 운영할 수 있는, 이제 사용자 교육할 수 있는 또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상당히 현재는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뭐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쭉 해봤는데요. 네, 이제 이외에도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웨비나 끝나더라도 저희가 전부 다 메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설문이 나갔었을 텐데요. 설문에 대해서 조사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고요. 추가로 저희가 또 다음 주에 또 제가 나옵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AC 분야, 건축 건설 분야, 그 다음에 제조 분야에서의 결합을 한 디지털 팩토리에 대해서 웨비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제조 단계, 디자인 단계에서의 인공지능, 그 다음에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같이 진행해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이런 웨비나 또 한번 진행하시죠. 네. 네네. 네. 그럼 일단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